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는 최기락입니다. 자, 이렇게 뵙게 돼서 우선 반갑고요.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네,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부동산 공법을 처음 공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네, 제가 하는 강의의 특징은 이렇습니다라고 잠깐 소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네. 부동산 공법은 그 분량이 약 800페이지 내외가 되죠. 그래서 아주 방대해요. 방대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분량을 전부 잘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어차피 저희 공인중개사 과목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맞아야 할 필요는 없는 과목이죠. 네, 그래서 저희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제일 먼저 네, 간결하게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주 간결하게 강의를 진행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부동산 공법의 그 학습 분량이 만약에 이제 1800페이지, 네, 800페이지 정도 내외가 돼요. 800페이지 내외가 되면은 처음에 15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에서 네, 쉽게 영역대에 출제된 영역이 한 10페이지 정도, 네, 150페이지 정도, 800페이지 중에서 네, 정도는 좀 쉽게 출제가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150페이지 정도에서 한 10페이지 정도 아주 이제 어렵게 난이도 높게 출제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자, 이쪽에 이제 150% 쉬운 거 150% 그리고 이제 150페이지죠. 150페이지 그리고 네, 좀 약간 어려운 것이 한 150페이지 이렇게 되면은 가장 어려운 10%에 해당하는 150페이지 분량 정도는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학습 분량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 뭐 10년에 한 번 출제된다든지 15년에 한 번 출제되는 영역까지 전부 학습하고 우리가 잘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에 빼버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페이지 500페이지하고 150페이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학습 분량을 네, 심플하게 줄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철저하게 이제 이해나 원리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 지난해 혹시 학습 경험이 있으신 분도 여러분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해 위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요 개념에 대한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네. 예를 들면은 학습을 이제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개발 행위 허가 지도가 뭐죠? 라고 물어봐요. 네. 여러분 개발 허가 지도가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이제 지난해에 공법을 공부하신 경험이 있다면은 그 개발 행위 허가가 무엇인지 지금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네,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개발 허가 지도가 뭐죠? 네.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개발 허가 지도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네,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라. 그러면은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부터 이제 학습은 네, 원리나 이해를 쫓아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때 개발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 사회에서 공적인 방법으로 국토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시군 계획 사회에 의하지 않은 그 사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때 그 도시군 계획 사회에 의하지 않고 사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를 네, 관할 시청과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하죠. 이것을 우리는 개발 행위 허가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건축법상 사전 승인이 뭐죠? 사전 승인이 뭐죠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좀 있어야 돼요. 사전 승인이 뭔지 물어도 할 말이 없죠. 그럼 지난해 학습이 뭔가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정확한 개념 이해도 하지 않고 사전 승인권자가 누군지, 누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사전 승인 대상을 안기만 했지, 사전 승인이 무엇인지도 진작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은 학습 방법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해 위주로 할 때 이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를 이해하자는 거죠. 제도. 결국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 과목은 그 토지나 건축물에 관련된 제도예요. 근데 이제 용어, 단어를 암기를 하고
또 질문을 하는 경우는 많은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제도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을 잘하는 방법, 학습은 결국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 부동산 공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평소에 접할 수 없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또 들어도 이게 한국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그렇게 듣더라도 반복하십시오. 반복해서 2번, 3번 반복해서 익숙하면은 결국 학습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한 반복 학습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방대한 부동산 공부를 심플하게, 간결하게 강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그 정확한 그 부동산 공부에서 정의된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학습 그 제도에 대한 부동산 공부과 관련된 각종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학습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완성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선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그 부동산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입문과정 첫 만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될 과목이죠. 네, 과목은 자 부동산 공법이에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평소에 학교에서 전혀 접할 수 없던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라든지 토지나 그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물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자, 부동산 공법은 결국 그 토지공법이죠. 토지에 관련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몇 개 하고, 그리고 또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몇 개를 묶어서 이제 편의상 이름을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 토지에 관련된 법률이 있죠. 이 토지에 관련된 법률이 그 100여 개가 훨씬 넘어요. 그 중에서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토지 관련 법률이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토지 관련 법률이 이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들어만 보시면 돼요. 앞으로 반복하게 되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농지법은 토지 관련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이 수십 개가 있죠. 그 중에서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렇게 해서 2개, 그렇게 해서 부동산공법은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공법에 관한 6개의 법률로 이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이 무엇인지 아시습니까? 자, 공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시작할까요? 자, 법이라는 것은 그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이제 법은 분류가 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사회시간에 배웠죠? 법은 그 존재하는 형식에 따라서 존재하는 형식에 따라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은 그 법이 규율하는 대상이에요. 그 법이 규율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제 법을 분류하면은 이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공법과 그리고 사법으로 법을 분류를 하게 돼요. 자, 그때 이제 공법이라는 것은 자, 국가 등 행정 주체입니다.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 주체입니다. 국가 등 행정 주체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간의 관계예요. 국가와 개개인의 국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이것을 이제 공법이다라고 분류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헌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여기 공법의 영역에 해당하게 되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죠. 공공의 이익,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공법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그 개인의 권리를
국가 등 행정 주체가 적절하게 규제를 하고 조정을 가하여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부동산 공급이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 볼까요? 사법이라는 것은 그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예요. 개인과 그리고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가 되죠. 이런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수평주로 규율해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각각의 그 개인의 이익, 즉 사익 보호, 사익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사법으로 분류를 하게 되죠. 여러분이 학습하게 될 민법이 대표적으로 이제 사법의 영역에 해당하는 법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토지 부동산하고 그리고 공법의 개념을 받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개념은 이제 잡을 수 있게 되죠. 자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적절하게 규제하고 조정을 가함으로써 개인의 이익, 사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사회 전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부동산 공법이 존재한다라고 과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여러분 서울은 어디에 있죠? 바다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서울은 땅이죠. 네, 서울은 땅이에요. 땅이고, 또 땅을 우리는 토지라고 하죠. 토지, 땅, 국토, 그죠? 네. 이 토지, 이제 서울은 토지인데, 이 서울의 토지를 이제, 우리 서울인데, 봅시다. 이게 단독주택이 있어요, 전부. 네, 단독주택만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단독주택 단지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단독주택이 있는 이 지역에 이 마을에 땅을 샀어요,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고층 아파트 위주로 건축을 한다든지 고층 업무용지 빌딩을 지어버렸다라고 가정합시다. 가정을 하면은 나머지 단독주택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만 모이는 곳에 고층 아파트나 빌딩을 지어서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개발을 그냥 둘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없게 규제를 가해야 되죠. 네. 자, 그럼 누가 해야 되죠? 개인이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야 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규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국가 등 행정주체가 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이게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는 이런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절하게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공급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 등 행정주체는 그 서울에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사용 용도를 미리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많이 들어보셨죠?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녹지지역 이렇게 용도별 토지의 종류를 구분을 하게 되죠. 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그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행위. 예를 들면 주거지에서 공사를 건축한다든지, 그죠? 주거지에서 고층 업무용지 빌딩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개발행위를 적절하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를 해서 공익을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부동산 공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서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별로 종류를 구분하고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규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죠? 국가 등 행정 주체가 하는 거죠. 무엇으로 하죠? 말로 할까요? 계획으로 할까요? 계획으로 하죠. 그 계획이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계획. 자, 국가 등 행정 주체가 수립하는 계획은 행정계획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종 행정계획에 의해서, 그때 행정계획이 이제 도시계획이죠.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거예요. 서울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자, 이렇게 서울의 토지
를 이제 그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용도를 구분하여서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규제하는 것, 이것이 곧 이제 부동산 공급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자 국가 등 행정 주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각종 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정 계획의 집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획법이 부동산 공급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계획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부동산 공급은 계획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행정 계획에 의해서 토지의 용도별로 종류가 이렇게 구분되면은 그 해당 용도 지역별로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하죠. 그래서 자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은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각종 개발 행위를 규제하는 규제법이다. 부동산 공급은 규제법이다라고 규제법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공급은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획법이면서 그 행정계획에 위배되는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공급이다. 그렇게 성격을 규정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이제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 공법이 이제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어떤 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부동산 공부에는 토지에 관련된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4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4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비축환경정비법, 그리고 이제 농지법 4개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학습해야 될 법률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의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100여 개가 훨씬 넘는 그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기본법.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그 100여 개 넘는 그 부동산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가운데서 기본이 되는 법이다라고 해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법이고, 그리고 다른 법률의 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과 그리고 다른 법률에 대해서 상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나머지 이제 토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체 40문항 가운데서 12문항 정도를 여기서 출제해요. 12문항 정도를 여기서 출제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그 부동산 공법 과목의 학습의 성공 여부는 곧 이제 국토계획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점을 두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될 내용이 이제 국토계획법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토계획법을 잠깐만 알아볼까요? 자, 이 법은 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해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정계획,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이죠. 이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국토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한 법이 이제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먼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한 선계획 후이용이라고 하는 국토 개발 체계, 국토 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된 법이 이제 국토계획법이구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이 국토계획의 핵심 주제는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자, 국토계획법은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국토계획에 관한 법이다. 국토계획에 관한 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국토계획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우리나라 국토를 대해서 수립된 각종 국토계획에 관한 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국토의 개발과 이용과 보전이 전부 국토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 이 국토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행위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을 하거나 자, 이런 각종 개발 행위를 국토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발 행위를 이제 관할 시청과 군축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 행위 허가, 개발 행위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국토계획의 양대 산맥은 자, 국토에 관한 각종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행정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토 개발을 이제 관할 시청과 군축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하는 개발의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각종 국토계획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국토계획의 종류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그 국토계획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 자, 국토계획 체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학습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각종 그 행정계획, 국토계획 체계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된 국토계획이에요. 최고의 국토계획입니다. 최고의 국토계획은 자, 국토종합계획이 있어요. 네, 국토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가운데서 최고의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다. 최상위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국토종합계획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래요. 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국토계획이 아니고,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국토를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국토의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또 국토를 어떻게 하면 잘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계획적으로 이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계획적으로 보존할 것인지 등등을 전부 내용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종합계획이다라고 했죠. 자, 이 국토종합계획은 그 2020년까지 이제 2020년까지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 20년을 단위로 해서 그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그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계획이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1차 국토종합계획부터 3차까지는 계획기간이 다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은 이제 4차 국토종합계획의 계획기간 중에 있고요. 그 4차 국토종합계획 계획기간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죠. 2020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국토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국토종합계획은 이 제목 말고는 시험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 국토종합계획 내용을 여러분 직접 학습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궁금하시죠? 궁금하면은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서 국토종합계획을 검색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국토종합계획을 최고의 국토계획을 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제 각종 행정계획들을 수립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상 최고의 국토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어요. 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고요. 이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그 광역이라는 말이 국어적으로 하면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런 넓은 지역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 2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 전부나 일부를 광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국토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여기 서울이죠.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인근의 경기도 광명, 여기가 경기도 안양이에요. 몇 개죠? 3개죠. 자, 이렇게 이어서 있는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광역계획권 그렇게 하죠.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광역계획권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광역계획이 지정되면은 이 광역계획권,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을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시키게 될지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국토 곳곳에는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시골을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되고,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전, 그리고 계룡시, 네. 이렇게 묶어서 광역계획이 되면 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요. 부산, 김해, 양산을 묶어서 광역계획이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죠. 뭐 속초, 강릉, 원주, 춘천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되면 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네. 자, 전국도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리고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죠. 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광역계획권 안에는 개별적인 이렇게 한 개의 도시들이 있죠. 이렇게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자, 그것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래요. 네.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국토종합계획이 전국도를 단위로 하는 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은 그렇죠. 광역계획권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도시군 계획이 있는데 이 도시군 계획은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와 군을 네, 한 개의 단위로 해서 네, 도시군 계획이 수립돼요.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을 한 개의 단위로 합니다. 해서 그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을 한 개의 단위로 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돼요. 네. 그리고 이제 광역시, 6대 광역시가 있었죠. 네.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광역시 이렇게 해서 6개, 6대 광역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세종특별자치시, 특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제가 특시라고 적었죠? 네, 세종특별자치시, 특도라고 적었죠? 제주특별자치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도 있죠. 시. 그리고 군은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부를 한 개 단위로 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돼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군이 있죠.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구역 전부를 한 개 단위로 해서 평창군 군 계획이 수립돼요. 그 평창군 군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까지 모든 도시들은 그 관할구역을 한 개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 그래서 서울은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시계획,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이 있는 거죠. 군 단위는 군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계획을 합하여 이제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도시군 계획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법이 뭐죠? 국토계획법이죠. 자,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시. 서울시는 한 개 시죠. 네. 그래서 서울시는 이 한 개 시 단위로 서울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됩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까? 도시군 계획이 수립됩니까?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죠. 그래서 서울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부를 한 개 단위로 해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죠.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돼요. 그때 서울시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네,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일까?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일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자, 도시지역과 그리고 군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해서 한 개의 도시와 한 개의 군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그리고 그 도시와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우리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2017년에 서울시가 10년, 20년 이후에 그대로 정치되어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겠죠. 네, 이렇게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한 10년쯤, 20년쯤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하죠. 그것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도 계획이 있죠. 네, 인생의 목표가 장기 계획도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계획이 있잖아요. 난 2018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딸 거야. 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로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10년 이후에 30억, 20억의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목표. 그죠?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이런 기본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2018년 공인중개사 수험을 위해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시험이 있는 그날까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합격할 것인지 열심히 계획을 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관리계획은 그 기본계획의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제 도시와 군지역을 이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이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행정계획을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본계획에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6개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관련된 용어들을 하나씩 이제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일까?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자, 용도지역과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이라는 것과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용도구역 세 개죠. 자, 이렇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지금 처음 하면 전부 모르는 얘기만 하고 있죠. 네.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또 이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여기에 또 익숙하게 해서 시험도 합격하고 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수험 과정이에요. 네. 자, 이렇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토지 위에다가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또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죠? 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새로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게 서울이죠. 자, 우리 서울의 토지를 대상으로 서울의 땅을 용도별로 종류를 구분하는 거죠. 잠깐 보셨죠, 아까? 네, 저쪽에서 자,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 이렇게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해요. 이것이 용도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 그리고 저기 이제 도시지역 밖으로 나가면은 뭐 들어보셨죠?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고요. 자, 이런 용도지역. 그럼 여기는 주거지역이야 라고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서울시 도시공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위반을 해서 용도 지역을 새로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주거지로 용도지 지정된 지역이라면은 여기는 이제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의 땅이지만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마음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도록 여기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아파트 위주로 건축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거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공장 건축이라든지 공장을 건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고층 업무용도의 빌딩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개발 행위는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당연히 뭐 제한을 받게 되죠. 네. 그리고 상업적은 이제 고층 업무용도의 빌딩이죠. 네. 업무용도의 고층 빌딩을 건축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유통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뭐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상업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업적은 전부 이제 공장 위주로 건축하겠죠. 공장 위주의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이제 공업적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녹지적은 녹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도시와 한 개의 군관할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토지 위에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같은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단 그럼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배우게 되죠. 다음 주 정도면은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용도지역의 의의 배우게 돼요. 그리고 용도지역의 특징, 이 용도지역은 말이야. 나중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어떻게 다르지? 용도지역의 특징이 있겠죠? 배우게 돼요. 기다리세요. 좋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용도지역의 종류 4개를 보셨잖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있죠? 이 도시지역에 있는 4개의 용도지역이 다시 세분되면 도시지역 안에 모두 16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모두 16개 용도지역이 있는데 그 16개의 용도지역 전부를 다음 주에 배워요.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 나가면은 또 용도지역이 3개가 있어.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고 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배우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도시지역이 있는데 그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세분되면은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16개, 관리지역이 세분되면은 관리지역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16개, 도시지역 밖에 관리지역 3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5개 그렇게 해서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죠. 이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이 21개의 용도지역을 다음 주에 배우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에서 땅을 사면은, 이 21개의 용도지역에서 내 고객이 땅을 사면은 어떤 용도지역에서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용도지역에서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없는지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건축제한 등을 다음 주부터 이제 학습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그 토지,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네, 용도를 구분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서울의 땅인데 여러분 상업지역의 집가가 땅값이 비싸요? 상업지역의 집가가 땅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요? 녹지지역이 비싸요? 당연히 뭐 녹지지역은 땅값이 싸고 상업지역은 집가가 높겠죠. 그죠? 네, 이렇게 똑같은 서울의 땅이지만 그 이 땅 위에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죠. 녹지지역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 할 수도 있고 상업지역은 제곱미터당 1000만 원 할 수도 있잖아요. 2000만 원 할 수도 있잖아요. 5천만 원 할 수도 있고 1억도 있잖아요. 이렇게 토지의 경제적 가치, 땅 팔자라는 것은 그 토지 위에 어떤 용도지역, 용도구역이 지정되고 지정된 것이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등급, 토지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토지의 경제적 등급, 네, 그레이드, 그리고 가치, 경제적 가치, 땅값이 달라지면은 그 토지 소유의 경제적 가치, 지위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땅 팔자와
사람 팔자를 바꿔줄 수 있는 행정구역이 곧 도시군관리구역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구역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이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자, 도시군관리구역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도시군관리구역은 행정구역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토지위에다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위에다가 지정도 하고 변경한다. 이것은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관리구역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관리구역입니다. 자, 도시군관리구역이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자,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네, 자,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한마디로 그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기반시설이에요. 뭐가 있죠?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도로 등이죠.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뭐 항만, 철도, 공원, 종합운동장, 한강대교 전부 기반시설이에요. 자, 이렇게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에다가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관할 구역에 자, 이렇게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것을 정비, 개량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도시군관리구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서울이죠? A지역과 B지역. 지하철 노선이 신설되면은 A지역과 B지역 지하철이 이렇게 신설되면은 중요 지역에 역이 생기죠.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 건물하고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그대로입니까? 상승합니까? 상승하죠. 많이 상승하죠. 네. 이렇게 그 도시군관리구역의 행정구역에 의해서 지하철 설치하거나 도로를 설치하는 이런 네, 정책이 이제 도시군관리구역의 행정구역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이 되면은 이렇게 그 지하철 노선이 신설됨으로 해서 이 두 지역이 이제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 인해서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치가 엄청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의 경제력 부를 크게 증대시켜서 네, 수십만 명의 경제력 부를 늘려줄 수 있죠. 이렇게 그 한국의 부자는 부동산에 의해서 경제력 부가 증가되어 온 것이 가장 큰 비중일 것이고요. 네, 그 부동산의 경제력 가치를 바꿔줄 수 있는 행정계획은 네,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됨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의 경제력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는 것이 부동산 공법이죠. 처음에는 재미도 없고 그랬죠? 딱딱했었죠? 할수록 재미있죠. 네, 그래서 오늘 3시간 강의를 다 듣고 나면은 부동산 공부 정말 재미있는 과목이구나. 그리고 항상 시험을 위해서 암기해야 될 골치 아픈 과목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이미지가 있는 강의를 들으시면은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반복만 몇 번 하시면은 저절로 이 부동산 공법 과목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네, 여러분의 그 이해가 넓어지고, 네, 더 깊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물론이고, 네, 전문가로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뭐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게 될 텐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이어갈 거예요. 이어가고, 또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누군지 또 아셔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네, 조금 쉬었다가, 네, 2교시에 다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네,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해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열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열기를 해볼게요. 파일 열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야.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자료,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 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해서 28일 날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제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오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직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1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